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4명은 수도권 이주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인데요. 비수도권의 열악한 일자리 여건과 부족한 문화시설, 그리고 떨어진 접근성, 이 보건시설의 접근성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수도권 전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20대는 60대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공고해지는 수도권 선호 현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수도권 특정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인근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은 항상 인근 주택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이때 인근 주택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살면 해당 도시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져 또 다른 형태의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계속 거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 중소도시가 축소되면 해당 도시의 물리적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붕괴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력 유출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는 다시 중소도시의 인구수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도시 집중을 완화하기보다는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도권 과밀 문제의 해답도 저출산 고령화였나 싶네요. 4월 12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즌2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시즌2를 동행할 분이 있는데요. 안주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안주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또 여행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 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충실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박정호 시즌2에서는요. 한 나라나 도시를 정해서 그 나라의 경제부터 문화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주희 아나운서 첫 시간, 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가보고 싶으십니까? 저 요즘 여행을 통 못 갔어가지고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인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오늘 점심에 카레를 먹을 예정이라 장난이고 여행으로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라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아시아 대륙 남쪽에 뾰족하게 생긴 땅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로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늦습니다. 인구는 2023년 기준 세계 1위고요. 14억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땅도 넓은데요. 면적으론 세계 7등, 우리나라의 33배 정도 큰 땅을 가졌습니다. GDP는 2021년 기준 3조 1,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요. 인구의 80% 정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고 40% 정도가 힌디어를 사용하지만 영어가 상용어라 인도식 영어를 힝글리쉬라고도 합니다. 화폐 단위는 인도 루피인데요. 100 인도 루피는 약 1,600원입니다. 이 정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 인도는 정말 양파 같다. 아. 까보면 까볼수록 뭐 인구로 보나 땅으로 보나 GDP로 보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인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긴 하죠. 아, 그래요? 인도 가보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인도 가보셨을 때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일단 제일 처음에 첫인상이라는 건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딱 첫인상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의 국가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는 이제 교통 인프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안주희 아나운서도 처음 이제 해외 가면 이제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세요? 버스나 택시 이용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절대 택시를 이용하시지 말 것을 제가 권고드려요. 왜요? 일단 바가지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택시 요금이 일단 흥정을 하셔야 되고요.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까지 깎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그냥 미터기 키고 가자 이 얘기하잖아요. 안 되나요? 아니요, 미터기 키고 가자고 분명 얘기해서 오케이 해서 택시 타는데 네. 미터기를 안 켜요. 어머. 그래서 아까도 미터기 틀고 가기로 했지 않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틀어요. 가면서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죠? 계속 내가 분명히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라고 목적지 말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반복해서 계속 물어봐요. 왜요? 그게 일부러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이 영어가 인도 사람이 쓰는 영어랑 반드시 부합하지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하, 네. 우린 스탠다드 영어를 많이 배우니까. 네. 그래서 발음이 서로 듣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김포공항에 내려서 명동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시기사가 명동이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명동이 아니라 영동으로 갑니다. 영동군으로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멀리 가는 거를 일부러 유도하려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네가 아까 나한테 글로 거기 가자면서요. 데려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돌아가면 요금이 또 몇 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요금 아. 폭탄을 맞을 수가 있고요. 왜 벌써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증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인도 갔을 때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군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인도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그 공항이 다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항에서 원거리를 가기 위해서 다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인도의 버스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두 분씩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분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워낙 장거리 노선이 많다 보니까 교대로 버스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장거리길래 뭐 그럴까요? 밤새 운전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 있고 옆에 계신 분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도에서 렌트카를 타고 이제 네. 내가 그냥 자가 운전해서 네. 시내로 가던 어디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인도에서 렌트카 그냥 자동차 운전을 하기 네.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뭐랄까 사용법이 있는데 우리 안주희 아나운서도 당연히 운전하시죠? 네, 저 운전합니다. 예, 어떻게 그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거나 왼쪽으로 차선 변경할 때 당연히 뭐 하세요? 깜빡이를 킵니다. 네, 인도는 깜빡이를 켜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동차의 수신호는 크락션이에요. 일단 경적이에요. 어머, 네. 어떡해요. 그래서 차선 바꿀 때도 빵. 빵. 그리고 내가 멈출 때도 빵. 빵. 그리고 또 차선 바꾸지 않고 신호 다시 바뀌었을 때도 빵. 그러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너무 빵 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려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렌트카 중에서 저 시골에 가면 좋은 렌트카 구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드 밀러라고 하죠. 네. 옆에 사이드 밀러가 나가서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 인도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경적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빵 누르면 누군가 지금 신호 바꾸려나 보다. 네. 이 신호를 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공항에서 지금 시내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아니 일단 그러면 네. 인도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에겐 좀 어느 도시를 추천하시겠어요? 예, 추천하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는 역시 뭄바이예요. 인도가 이제 우리가 인도를 가야 돼. 우린 또 송경제잖아요. 네. 인도의 경제를 배우려면 반드시 뭄바이를 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호, 전 세계적인 엔지니어들,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뭄바이를 또 제가 권해드리긴 합니다만 인도에서도 가장 또 교통체증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심한 곳이 또 뭄바이예요. 또 거기 다 몰리는군요. 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 받을 텐데요. 네. 인도에 가보면요. 소 때문에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나는데 음매소요? 소요. 읍매소요. 오. 예. 그런데 인도에 가끔 앰뷸런스가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앰뷸런스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앰뷸런스가 어떤 앰뷸런스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앰뷸런스가 아닙니다. 대충 소 얘기했으니까 뭐가 탔는지 감오시죠? 에이, 앰뷸런스에 무슨 소 같아요. 가보셔야겠구만. 안 되겠네. 진짜요? 소가 타는 앰뷸런스예요. 그러니까 소가 왜요? 소가 아파서요? 갑자기 소가 자동차 부닥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소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소를 빨리 응급실로 보내기 위해서 또 교통 도로 상황을 막는 걸 우리가 옆으로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 네. 앰뷸런스들 중에서 소를 싣고 다니는 앰뷸런스들이 많아요. 어떻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이 교통체증을 뚫고 네. 도착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자, 교통 문제 심각성이 근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예. 그동안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네. 들으니까 이 정도구나 하고 확실히 와닿습니다. 예. 혹시 뭐 뭄바이 더 얘기해 주실 건 있으세요? 뭐. 뭄바이 요거 소 얘기했으니까 요거만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인도는 소를 신성시 여기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먹으면 소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소를 도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설마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도는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 국가예요. 에? 이게 또 우리가 교과서랑 배운 게 다른 건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인도 그러면 대표적인 종교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힌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뭐 불교,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교나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들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에는 힌두교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슬람교도 그 안에는 있고 있고. 불교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슬람교도 사람들에게는 소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네. 소를 신성시 여길 일이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없죠. 예. 그래서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 안에서 소를 키워서 소를 해외에 수출하는 소고기 수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 국가라는 게 굉장히 모순되죠. 그러네요. 또 이렇게 재밌는 사실 하나 또 알았고요. 자, 이렇게 교통 문제 심각성 이거를 인도 정부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도 다 알고요. 그럼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좀 하나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교통체증 당연히 인도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을 때인데 인도의 수장인 모디 총리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때 인도라는 앞으로 유망한 광대국이 될 나라의 수장이 방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극진하게 예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디 총리에게 미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고 어떤 일정을 짜드릴까요? 하고 네. 물어봤더니 우버를 만나고 싶다고 한 겁니다. 우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네. 공유 차량, 공유 택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네. 우버의 계열사 중에는 그냥 우리가 공유 택시를 운영하는 그 계열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르는 택시. 하늘을 나르는 나는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계열사가 있어요. 그 계열사의 대표를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네. 이거를 교통 수단으로 UAM이라고 부르거든요. UAM. 예. 그래서 나르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미국 관료들이 이걸 도심 항공 교통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인도가 왜 나르는 교통 체계를 벌써 만납니까? 그렇죠. 아직 네. 택시도 사이드 미러가 없는데요. 맞아요. 네. 아직 도로도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도 크게 잘 만드는 국가도 아닌데 무슨 니네가 UAM이냐 했더니 모디 총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네. 이제부터 인도 전 대륙에 우리가 자동차를 놓기 위한 쾌적한 어떤 환경을 구축하다 보면 그게 한 3, 40년 걸릴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과연 그 자동차가 쓸모 있겠느냐. 그때는 오히려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UAM과 같은 나르는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도는
그 자동차를 발달하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네.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우린 UAM이나 이런 교통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세상에. 발언해서 야, 인도 사람들의 무서움을 또 느꼈습니다. 미래를 보시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방금도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인도 사람분들이 교육열도 높고 우수한 인재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좀 어떻게 우수한가요? 네, 인도 사람들의 우수함은 정말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인도의 최고의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IIT라는 대학이 있어요. IIT. 이게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해서 인도의 MIT다 해서 IIT인데요. 네. 이 IIT는 전 세계 탑 티어의 회사들이 이 IIT 인재 한두 명이라도 뽑아가려고 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와서 잡 리크루팅을 열어가지고 IIT가 이게 행정 마비가 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네. 우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네. IIT 대학에서는 전 세계 회사들을 IIT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일종의 순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잡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놓고 네.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IIT 애들을 첫날 만날 수 있는 회사들을 정했고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회사를 정했고 네. 세 번째 만날 수 있는 회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굴지 회사들, 뭐 네. 애플, 아마존, 어머머머머. 우리 뭐 삼성, 네. 현대 이런 회사들이 줄을 서 첫날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그거를 무슨 가문의 영광처럼 여기는 게 기업들의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네. 첫날에 들어가 있어요. S 회사. 고회사. 예, 그 회사. 네. 그러면 이제 룰이 어떻게 되느냐? 첫날 IIT 학생과 인터뷰를 해서 네. 어떻게든 그 학생을 설득해서 됐걸요. 입사 원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그 기업들의 어떤 미션이에요. 그 학생을 그 날짜에 설득하지 못하면 하면 기회는 없어요. 왜?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회사가 다른 오기 회사가.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회사들이 전부 IIT 인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좀 있죠. 많죠. 맞습니다. 사실 인도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제조 강국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목소리를 요즘 많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는 우리 인도에서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인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즉 인도에서 직접 만들어야 우리가 사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 LG 등등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인도는 또 한 가지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잘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 거점 기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벌써 전 세계 휴대폰을 만드는 두 번째 나라가 원래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그다음 베트남이었는데 이제 이제는 인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게요. 곧 점심시간이죠. 점심 후 아메리카노 한 잔. 오늘은 박종호의 손경제 플러스에서 쏩니다. 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바로 문자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건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여행하는 것처럼 경제를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에 시즌2를 맞은 이 코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혹시나 박정호, 2번 역시나 박정호, 3번 어쩐지 박정호. 아시겠나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주십니까?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정답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바로바로 쏴드립니다. 어디로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시간이 언제 벌써 이렇게 됐죠?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아직 인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들을 얘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한 얘기 중에 하나만 더 해드리면 네, 너무 좋아요.
예, 인도가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가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많으니 우리도 인도에 가서 회사를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되나요? 그런데 인도는 제조 공장으로서는 최적지지만 인도의 하이 브레인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인도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자, 인도 내부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나올까요? 인도 기준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만약에 구글에 취업했다, 아마존에 취업했다 하면 훨씬 더 높은 네. 인건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의 최고 높은 고급 인재들은 전부 인도 밖에 가 있다는 있어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공장 차렸으니까 우리 인도 뭄바이로 출근하세요 그러면 안 옵니다. 오히려 서울로 출근하러 오시면 됩니다 하면 다 오히려. 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만나요. 예, 지금까지 MBC 안주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난 시간에요. 돈 빌려주고 받을 때 발생할 억울한 상황들 정말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수법의 사기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문제 중에서도 특히 투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보통 투자하면 왠지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투자 관련한 사기 관련해서 실시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세영 변호사님이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투자금이랑 대여금, 이게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저는 헷갈리게 됩니다.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이고 예.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하는 돈이죠. 이것은 명백히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채무자가 당연히 갚을 의무가 있고 이자도 지급해야 되죠. 하지만 투자금은 원금 보장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라는 성질상 이미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업에 사용했는데 사업이 대박나면 수익이 당연히 크겠지만 예. 사업이 잘 안 됐다면 전부나 일부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이건 대여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받은 쪽에서는 투자금이다. 그래서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네, 이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인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이 사업 경위에 따라서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불안하잖아요. 돈을 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빌려가신 분한테 요청을 해서 지급한 돈에 대한 원금 반환과 이자까지 주겠다. 라는 걸 약속하는 채무 이행 각서를 받아두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채권자가 원금이랑 이자 돌려달라고 하자 채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빌린 돈 아니고 투자받은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업에 모두 투자해서 열심히 했지만 사업 성과가 나지 않아서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했는데요. 처음에 돈이 넘어간 경위만 보면은 투자금에 가깝게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후에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이 각서를 받아뒀기 때문에 예. 이거는 대여금의 성질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준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중소비대차. 네, 소비대차라는 거는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개념인데 예. 이게 보통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계약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중간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소비대차와 비슷하게 본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1억 원 빌려준 거다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투자금으로 판단돼서 못 돌려받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돈 빌려주신 분이
어떤 분에게 이제 1,5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송금한 사건이었습니다. 돈 빌려주신 분은 이 돈 받은 사람이 1,500만 원을 빌려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또 받아간 사람은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제3자에게 투자한 돈을 나는 중간책이 돼서 건네준 것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받은 제3자는 어떻게 이 돈을 융통을 했냐면 채권을 매입해서 되파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기꾼이었어요. 예.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자였는데 결론은 이 두 분 간의 관계는 이 제3자에 대한 투자금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용증 같은 서류도 없었고요. 이 돈을 받으신 분은 즉시 전액을 다 제3자에게 송금을 했고 그 이전에도 또 이 1,500만 원 말고도 그 제3자에게 이미 또 투자했었던 전력이 있었고 또 이자가 아닌 수익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매달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거는 돈을 준 쪽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 대여금인지 네. 투자금인지 판단할 때는 뭐 차용증 같은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갚겠다, 변제기, 이자를 주겠다 하는 이자 약정 이런 게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외에 뭐 왜 이 돈을 지급했는지 그 경위 그리고 거래에서 이행 과정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 여러 정황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금전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는 대여금과 투자금 이 명확한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약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할 때는요.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는 원금 손실도 가능한 건데 가끔 그것 때문에 주저하니까 원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원금 보장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대부분 원금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아주 달콤한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사기죄 관련 판례였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노후돼서 그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딱 3억 원이 부족해서 예. 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내 회사 지분 20%를 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3억 원을 건네준 사건이었습니다. 예. 돈을 준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3억 원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 받아간 쪽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거다. 빌린 거였다면 내가 회사 지분 20%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퉜는데요. 돈이 건네진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기의 정황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돈을 받아간 사업자는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회사라는 게 이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을 만큼 채무 상태가 심각했고요. 또 회계사무소에 기장료조차 못 내서 회계 장부가 작성이 안 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 본국의 승인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것을 추진한 사실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업 전망이 전혀 불투명한 걸 속이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속였고 또 원금 반환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1년 안에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기망을 했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결국 케이스였습니다. 처벌받았군요. 네네. 자,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투자와 사기는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그게 원금 플러스 소액이라도 수익금을 주면 그건 투자고 이 원금을 손실되는 순간 이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아니면 뭐 어떤 사건들이 많은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건 예.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 분이 그 위험성을 알고 감수해야 투자고 예. 아예 처음부터 수익 가능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속이는 것은 사기죠. 아.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예능 프로 나와서 어디 투자했다 망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기 사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투자 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대표적인 투자금 사기 사건들은 그래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특징들이 있다면 뭘까요? 네, 우선은 사람과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폰지 사기라는 수법이 있는데 알죠. 이거는 자기 자본금이나 기술은 전혀 없이 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만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돈을 처음에 투자한 사람한테 이자라면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폰지라는 다단계 금융 사기범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 이게 돌려막기 수법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찰스 폰지의 사기극이 벌여진 게 1920년도인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유사한 사태의 사기극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머지포인트 사건도 이런 폰지 사건의 하나였고 옛날에 조이팔 사건도 이런 기억나죠. 네, 폰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금을 받고 처음에는 높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다가 예. 어느 순간 그 성장세가 멈출 때쯤 걸어 잠금 다음에 이 주범들은 도주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있나요? 네, 이게 미끼로 제시하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해 보이는데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 사업은 뭐 스포츠카 대여업이다, 휴대전화 판매업이다, 재택 알바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용합니다. 네. 그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내가 다단계로 수익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속이는 것도 똑같고요. 지금 실시간 저희 미니 문자 메시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창렬님께서 선물 옵션 투자했다가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습니다. 잡혀서 징역 5년의 옥살이 중인데요. 징역 나오면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당연히 뭐 형사상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측면은 당연히 남는데 보통 이런 자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돈 세탁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자료를 없애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의무는 확실히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아, 징역을 살았다고 채무 변제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군요. 네, 별도입니다. 예, 아마 이 폰지 사기범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멘트로 많이 현혹시키잖아요. 네. 이게 투자 리딩방도 요즘 유행인데요. 네. 이게 투자금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입니다. 이게 리딩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리딩한다고 해서 리딩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주식과 코인 투자가 엄청난 붐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모이는 단톡방이다라는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고 거기 안에서 뭐 추천 종목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요. 아무나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걸 보여줍니다. 주가가 오르는 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가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이 리딩하는 그 주범들이 추천 종목을 알려주고 그 추천 종목이 실제로 그 말대로 오르내리는 것처럼 눈속임을 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반에 여기에 큰 돈을 들이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10만 원 입금 정도 하면 5만 원을 50% 수익이 났다 하면서 바로 벌게 해주는 방식을 예. 씁니다. 너무 믿음이 가서 이제 조금씩 더 큰 돈을 투자하게 하고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이제 계속 입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점점 늘어집니다. 수익이 들어오는 게. 예. 뭔가 의심스럽다 해서 원금 인출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는 그 거래소 사이트 닫아버리고 잠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리딩방 투자도 최근에는 정말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됐었겠죠? 네, 지난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에 어떤 일당이 붙잡혔는데 상장이 되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1,200여 명으로부터 1,200명이요? 네, 190억 원 야, 가량을 투자받고 잠적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정말 피해가 뭐 드러난 게 이 정도니까 안 드러난 것도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요즘 하도 재테크가 붐이니까 뭐 다른 형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빼앗기는 것도 제 주변에도 많이 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돈을 싸게 빌려준다고 하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빠져들기가 쉬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금리가 높은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게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속이면서 이쪽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셔라. 예. 그러면 금리 낮은 대출로 대환을 해서 다시 그 돈을 꺼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포통장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금융 사기 수법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돈 못 돌려받고 돈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짧게 하나만 말씀 주신다면. 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운 거죠. 돈이 필요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뭐 은행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과 금융권을 먼저 알아봅니다. 예. 거기서 거절을 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이제 다 차서 안 되면 가족한테 부탁을 그렇죠. 하시겠죠. 그 다음에 찾는 곳이 지인과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인과 친구에게 돈 부탁을 하는 분들은 이미 차근차근 앞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고수익의 뭐 투자를 받겠다라는 것도 그런 획기적인 수익률이 나는 정보를 건너 나한테까지 줄 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 나한테 왜 줬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금융 피해를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식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입니다. 역시나 박정호 시즌2로 역시나 박정호 시즌1의 옛 친구들인 청취자분들과 다시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정해졌는데요. 9113님, 3014님, 0622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커피 한잔 하시길 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